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주 평범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혼인이라는 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등 종족 보존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일이기에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야 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돌아보자면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전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게 일어난 어이없는 일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꽁꽁 숨겨둘 생각이었어요.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내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눈뜨고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을 때부터 연애보단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남자도 많이 소개시켜줬지만 그다지 흥미도 가지 않았고 제 스타일인 남자도 없었기에 그렇게 흐르듯이 나이만 먹어갔죠. 그러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주면서도 언젠간 이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보단 그냥 친구들을 위해 받을 생각 없이 내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전 30대를 넘어서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남자친구 없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마련이죠. 좀 더 어릴 땐 남자친구 없이 아빠 엄마랑 같이 살자며 더 늦게 결혼해도 된다고 하셨던 부모님이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니 확실히 저희 부모님도 달라지시더군요.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는 없냐며 캐묻기 바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제가 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일가 결혼할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 쉬기에 바쁘셨어요. 아버진 이런 제 모습에도 절 무척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외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효정아, 이 애비 소원이다. 언제쯤 시집가서 손주 안겨줄 거니? 내 친구들은 벌써부터 손주 자랑하고 난린데 내가 아주 배 아파 죽겠어. 아빠, 무슨 손주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나? 아직 마음에 드는 짝을 못 만나서 그러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빤 내가 아무 남자나 만나서 시집 가면 좋겠어요? 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좋구만. 알았다, 알았어. 그치만 네 나이 40은 넘지 말아야지. 직업도 있고 얼굴도 멀쩡한데 남자친구 한 명을 집에 데려오질 않니? 에휴, 암튼 이 아빠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줘라. 나도 우리 사위랑 남들처럼 소주 한잔 하는 게 소원이야, 소원.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솔직히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 지인들,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SNS에 친구들이 아기들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자가 없는 것을요. 정말 결혼정보업체라도 가입해서 만나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운명적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밖에서 웬 소란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셋이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무참하게 짓밟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학생을 제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그만하지 못해? 힘없는 노인을 이렇게 폭행하면 어떡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아, 아저씨는 또 뭐예요?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아저씨도 해코지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지세요. 똑같이 당하기 싫으면.
뭐야? 이것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그렇게 말하더니 순식간에 학생 셋을 제압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눈 깜짝할 상황이었습니다. 제압을 당한 학생들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할아버지한테 빌어야지. 어디서 조그만 것들이 어른한테 대들고 있어? 가정교육도 안 배웠어? 아, 네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무례를 범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들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하니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남자가 끼어든 것이었고요. 학생들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니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연신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저와의 첫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하더니 제가 가입해 있는 동호회에 그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 취미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해 나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제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그 사람을 본 순간 심장이 뛰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쑥스러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몇 번을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사는 지역도 가까웠고 회사도 제가 다니는 회사와 10분 거리라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퇴근하면 항상 같이 밥을 먹었고 술도 한 잔씩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꽃다발을 사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정아, 우리가 알게 된 지 이제 고작 2달이 되어가지만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네. 처음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젠 당당히 말하고 싶어. 우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만나보지 않을래?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고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었어. 정식으로 고백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그렇게 말을 하며 제게 꽃다발을 내미는데 그땐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꽃다발을 받은 순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땐 왜 몰랐을까요? 화려한 말솜씨로 여자를 꼬시는 남자들은 뭐 아니면 도라는 사실을요. 그땐 그 남자가 도가 아닌 뭐였길 간절히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전 그 사람의 언변술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신뢰에 세기를 받게 된 것, 그의 말솜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말뿐인 사람이었다면 저도 그다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성실하게 저와 저의 주변을 자주 챙겨주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에게서 아무 말이 없어서 제 생일을 잊었나 싶었어요.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 이미 퇴근 시간이 되어 결국 기분이 좋지 않은 채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 밖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제 눈에 비치더군요. 효정아, 여기. 웃으며 반기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 생일을 잊은 게 아니구나 싶었는데 선물 꾸러미를 10개나 안겨주더군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 선물이야? 당신 선물도 있는데 그거 말고 효정이 네 부모님 선물도 있어. 뭐라고? 아니, 우리 부모님 선물은 왜? 제 생일인데 왜 저희 부모님 선물을 준비했나 싶었어요. 효정이 너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낳아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네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어. 혹시 부담되시려나? 이걸 진짜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보통은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너무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 부모님 선물까지 챙겼다는 남자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어른들께 잘할 것 같은 듬직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감동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은 보통이 아닌 거지. 그만큼 진심이란 뜻이야. 그리고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게 잘 말씀드려줘.
그리고 이건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 그러면서 그가 건넨 건 차 뒷좌석에 있던 화사한 꽃바구니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싱긋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 부모님한테 효정이 네 이야기했거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오늘이 네 생일이라고 했더니 축하한다면서 꽃바구니를 손수 골라주셨어. 실은 다른 선물도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이것만 준비하신 거야. 받아줄 거지? 너무 고마워. 두 분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를 전하지? 나 살면서 이렇게 큰 사랑 받는 거 부모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 꽃다발도 너무 예쁘다.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꼭 잘 전해줘.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생각해주는 남자가 어디 흔할까요? 게다가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의 여자친구 생일마저 그렇게 살갑게 챙겨주는 부모님들. 비싼 물건이 아니었기에 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챙겨준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은 그 생일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이 있다며 다른 지역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 지역 특산물을 사서 꼭 저를 통해 저희 부모님께도 선물을 하곤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런 배려와 세심한 생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믿음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성의가 있었기에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탓에 작은 위화감 따윈 모두 별거 아닌 걸로 느껴졌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항상 제가 듣지 않도록 밖에 나가는 거, 그리고 가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제 신뢰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법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교제 10개월 만에 그 사람이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이때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그래도 2년은 만나봐야 사람에 대해 잘 알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게 그러더군요. 네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나도 잘 알아. 내가 당신이랑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청혼은 거절해도 돼.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린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만났지만 서로 너무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30대 후반이고 나도 30대 후반이잖아.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세 생각하면 일찍 결혼하고 싶기는 하거든. 우리 회사 알지? 가족 경영이라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데 아버지도 빨리 며느리 보고 싶어 하거든. 그렇게 남자친구는 간절히 저와의 결혼을 원하면서 저는 청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집에 와서 전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 사실은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뭐? 진짜로? 언제부터 만난 건데? 이야, 올해 들어서 내 제일 좋은 소식이다. 그 남자 얼굴 한번 보여줄 거지? 그럴 생각으로 말한 거잖아. 일단은 내가 관상을 좀 봐야 돼. 아빠, 또 그 관상 타령이야? 아니 도대체 관상을 왜 믿는 건데? 그 사람 됨됨이나 성격이나 환경을 봐야 하는 거지. 관상이 대체 뭘 알려준다는 건데. 제발 그럼 미신이 이제 그만 좀 믿어. 저는 아버지께 투덜거렸어요. 사실 저희 아버진 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관상에 집중하게 된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서 아는 사연이 있었죠.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매우 궁핍하게 살았거든요. 돈을 벌려고 10대 후반부턴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심야 시간까지요. 자는 시간 쪼개가며 힘들게 일해 돈을 모았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모이지 않았다고 해요. 어릴 때 조부모님들을 여의고 아버진 미천도 없는데 벌어들이는 돈도 족족 가족들 때문에 다 빠져나가 엄청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20대 땐 사기도 2번이나 당해서 모아놓은 돈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기는
군대 선임에 동업하자는 말에 동업을 준비하다가 그 사람이 돈 만들고 날아가서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귄 절친한 고향 친구가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혹했다가 또 모아놓은 돈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달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다 보니 그렇게 정신력이 좋은 아버지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계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믿기보단 본인의 능력을 더 믿으며 돈을 모았고 40대가 되어선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다고 했어요. 30대 아버진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진 쉴 틈 없이 일만 했어요. 사람들이 악착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고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한 아버지는 일찌감치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손을 대는 땅마다 땅값이 많이 올라 현재는 60억대 건물주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사람은 바로 관상가였습니다. 두 번째 사기를 당하고 허탈한 마음의 아버진 강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웬 지나가던 사람이 아버지를 잡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다 끝난 표정으로 다리를 걷고 있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곧 아버지가 안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착각을 하신 것 같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아버지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관상을 보아하니 이마가 좁고 부모 궁이 그리 좋지 않은 걸 보니 초녀 눈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군요. 그렇지만 중녀 눈을 보는 코와 광대, 눈의 상태는 무척 좋습니다. 특히 콧망울이 두툼한 걸 보니 여기서 주저앉을 상은 아니고 콧대가 선 걸 보니 본인 재능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 자수성가할 관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턱이 둥글고 두툼한 걸 보니 말년은 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초년엔 안주와 실패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중년운과 말년운이 좋으니 지금은 최대한 자중하고 투자나 사업 같은 건 안정적인 40대가 되면 하시는 게 좋겠군요. 지금은 버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단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일이 조금은 잘 풀릴 겁니다. 관상가의 그 말에 아버지는 피식 웃었대요. 말은 누가 못하냐고요. 그렇지만 그 관상가가 아버지를 위해 그런 관상을 봐준 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아버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저기 선생님, 혹시 사기꾼 관상도 잘 보시는가요? 이런, 제가 사기꾼처럼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 관상간 아버지 물음에 웃으며 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관상가님을 만나기 전에 2명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2사람 모두 제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왜 저를 배신했는지, 왜 저에게 사기를 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관상가님이 저에게 사기꾼의 얼굴을 알려주신다면 다음부터 그런 사람을 잘 피해가며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던 아버진 이런 미신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절박한 사람에겐 그 어떤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필사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그분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관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보자면 눈이 처지거나 눈이 짝눈인 사람은 속을 잘 알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얇고 끝이 처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신뢰하기 힘듭니다. 입술이 너무 두꺼우면 욕심이 많아 남의 것을 뺏으려는 성향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눈, 코, 입이 좋지 않은 모양을 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 나쁜 점을 덮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사기꾼을 정말로 찾아내고 싶으면 좀 더 깊이 관상을 공부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사람의 말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신한 두 사람이 모두 관상가가 말한 그대로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관상가는 아버지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떠나갔지만 아버진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관상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뒤로 아버진 관상을 배우게 됐고 그것을 토대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 연유로 제 남편감이 될 남자친구의 관상도 보겠다고 한 거였죠. 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내 남자친구 관상 볼 거예요? 당연하지. 결혼은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야. 사람 잘못 들여다가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걸 많이 봤다. 사람 들이는 건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돼. 진짜 제발 그러지 좀 마, 아빠.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신이나 믿는 집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동생이 막 웃으며 넘어가더군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도 아버지가 관상을 보고서야 결혼을 허락했다고 했거든요. 사실 남동생은 지금 결혼한 올케 그 이전에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동생이 그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더니 깊게 만나지 말고 어느 정도 만나다가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수많은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여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헤어지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남동생은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믿고 있더군요. 남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로 아버지 보는 눈이 대단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남자친구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친구를 만난 날 전 말했습니다. 저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관상을 좀 보셔. 관상가나 역술가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기랑 만나면 관상을 꼭 보고 싶으시대. 그래도 괜찮겠어? 막 걱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 무슨 걱정이 돼. 이래봬도 나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니거든. 괜찮아. 거리낄 게 없으니까. 난 걱정도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용하셔? 아니, 용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미리 언질해 두는 거지. 아무렇지 않으면 됐어. 그럼 상견례 날 보면 되겠다. 그치?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니까 관상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제가 봐도 남자친구의 인상은 충분히 합격상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효정아, 나랑 결혼하면 일 바로 그만두는 거 어때?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조건은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이 챙겨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에?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건설업체로 가.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여자들 결혼하고 나면 회사 눈치 많이 본다며?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고. 근데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출산휴가며 육아휴직도 써야 하잖아. 근데 눈치도 보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 근데 당신이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 아무런 눈치 볼 것도 없이 휴직도 쓸 수 있고 경력 단절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아버지가 당신 자리를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알아두고 나중에 당신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 우리 회사로 이직시키면 되니까.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미래를 신중하게 알아봐주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들었죠.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알고 행동하니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저는 결혼이라는 달콤한 한상에 빠져 있었어요. 상견례 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예비 사위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말할 때 조심, 또 조심하세요. 관상 얘기 입에도 올리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라고요.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 그 사람한테 벌써 아버지가 관상 본다고 얘기했어. 넌 그런 얘기를 왜 해? 아이고 얘, 엄만 그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된다. 미신이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니? 엄만 네 아빠 사람 보는 눈을 믿긴 하는데 그걸 관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 얘기를 했는데도 당당하다면 뭐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긴 하네. 자, 이제 가볼까? 그렇게 저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묘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한번 보더니 그의 아버지를 보고 그의 어머니를 또 한 번 보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와 많이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오히려 못난 저보단 지혜밀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농담까지 섞어가며 제 아버지의 말을 잘 받아주었어요. 전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웬일로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관상을 좀 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 될 사람 인상이 좋은 것이 관상이 아주 좋네요. 크게 성공할 상입니다. 우리 딸이 괜찮은 남자를 데려온 것 같아서 다행이군요. 아, 그렇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어딜 가도 인상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들 덕도 많이 보고 있지요. 예, 그러면 결혼식은 좋은 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양가에서 날짜를 받아 다시 정하기로 하지요. 일단 날을 3개 정도 받아오시면 저희 쪽과 비교해서 같은 날짜가 있으면 같은 날짜를 잡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 딸 사주를 봤는데 올해는 날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내년으로 잡아야 하는 게 좋을 거라는데 내년까지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내년이라니요. 좋은 날이 있으면 빨리 서둘러 결혼하는 것이 전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며느리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며느리 들어오면 대표 자린 아들한테 넘기고 전 늙음하게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쉬고 싶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서둘러서 좋을 것 없다며 천천히 다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하고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어머니 팔짱을 끼고 어땠는지 여쭤봤어요. 엄마, 어때요? 생각한 것보단 꽤 괜찮은 자리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관상 얘기 너무 많이 안 한 것도 다행이고. 맞아. 근데 여보, 왜 사위한테 아버지랑 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어? 사위하고 비교되면 사돈 어른이 좋아하시겠어? 기분 나빴으면 어떡하려고. 어머니와 제가 농담을 하며 밖으로 나오는데 아버진 집에 오는 길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요? 왜 아무 말이 없는 건데? 그 사람 관상 좋아 보인다며.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관상은 나쁘지 않은데 묘한 게 걸린단 말이지. 효정이 네 남자친구 관상은 좋은데 일단 좀 더 알아볼 테니 너도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알았지? 아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냐며 아버지를 따라가며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가 너무 찜찜했어요. 남자친구 관상이 나빴다면 그 자리에서도 아버진 깽판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관상이 너무 나쁘다고, 우리 딸은 못 주겠다고,
충분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관상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이렇게 찜찜한 행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뭘 알아보겠다는 건지 전혀 상상도 가지 않았고요. 그저 아버지가 이상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이후 저는 남자친구와 이리저리 예식에 대해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곧 날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효정아, 결혼하면 신혼집 위치도 중요한데 혹시 생각해 둔 곳 있어? 어, 난 직장 근처면 좋지. 다행스럽게도 오빠 직장도 이 근처고. 그런데 여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나도 고민 중이야. 월급쟁이가 뻔하잖아. 대출도 한두 푼도 아닐 테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말하더군요. 사실은 내가 이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봐둔 게 있는데 당신도 가서 한번 볼래? 10억 정도 하는 집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이 집은 신축 아파트고 위치도 좋아서 금방 나간다 하더라고. 너만 괜찮다면 결혼 전에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효정이 네 생각은 어때? 매매? 전세도 괜찮지 않아? 무턱대고 사기엔 좀... 괜찮아. 보고 괜찮은지부터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남자친구를 따라 엉겁결에 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집은 정말 좋더군요. 그 평수에 그 가격이면 좀 비싼 느낌은 들었지만 거의 새 아파트라서 따로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었어요. 효정아, 너무 괜찮지 않아? 우리 여기 이 집 구매할까? 매매 대금은 둘이서 같이 모아서 내도록 하고. 그치만 우리 아직 결혼식 날도 안 잡았는데 집부터 사는 건 좀... 저만 믿으세요, 아가씨. 나중에 아기도 낳고 해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면 집을 또 알아봐야 하고 또 옮겨야 되잖아.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민이야. 남자친구는 절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오빠, 그러면 결혼식 날짜 확실히 잡고 부모님께 의논하고 집을 계약하는 건 어때? 무슨 소리야. 뭐하러 허락을 받아.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고 살 집인데.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내 명의로 계약해서 계약금은 먼저 낼게. 그리고 결혼 날짜 정해지면 둘이 모아서 잔금 넣는 걸로 하자. 그러면 깔끔하잖아. 우리가 결혼하는 건 어차피 시간 문제야. 당신도 돈 좀 모아둔 거 있잖아. 모자라면 대출 껴도 되고. 우선 나 계약한다.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극구 말렸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덜컥 계약을 해버리더군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은 집 계약금 1억을 걸고 잔금은 2달 만에 치르기로 하고 계약을 해버리더군요. 전 그때 처음으로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무대뽀였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요. 우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남자친구의 진짜 정체를 알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빨리 오라고 다급히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곧장 집에 갔더니 아버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저는 서류 봉투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효정아, 역시 관상은 숨길 수가 없나 보구나. 일단 너 마음 굳게 먹고 이것 봐. 다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평소엔 조금 가벼운 듯한 아버지가 괜히 무게를 잡으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라니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엔 남자친구의 뒷조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남자친구 관련된 내용들 같은데? 뒤에도 다 읽어봐. 어서. 아버지 최근에 저는 뒷장을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진이 2장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남자친구의 사진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남자친구를 닮은 것 같은 낯선 사진이었어요. 잘 봐라. 왼쪽이 성형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성형수술 후의 사진이야. 지금 신분 세탁한 거라고. 너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게야. 신분 세탁이라뇨? 사람이 성형수술 할 수도 있잖아. 어이구,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그놈 사기 전과 오범에 폭력 전과도 있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야. 이 아빠가 흥신소에 사람 고용해서 거금을 주고 몇 번을 조사하고 확인했어. 거기에 적힌 거 그대로야. 순진한 널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라고. 뭐라고요? 진짜예요? 그놈하고 지혜비가 운영하는 회사, 말 그대로 유령 회사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라고. 요즘의 세금 문제 때문에 이런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기가 바로 그런 곳들 중에 한 곳이야. 그리고 그 애빈 바지 사장이었고. 바지 사장 알지?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 받는 바지 사장 말이다. 네 남자친구 그놈도 그 유령 회사 소속돼서 월급 받고 있었고. 더 무서운 거 하나 말해줄까? 그놈 깡패야. 범죄 집단에 소속된 무서운 놈이더라고. 너 잘못하면 인생 콜로 갈 뻔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전 아빠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름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깡패, 불법의 유령업체 직원이었다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보거라. 그놈 3년 전에 결혼한 사진이야.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놈이었어. 알고 보니 전철 두드려 패서 이혼한 놈이더라.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냐. 여자를 때린 남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난 우리 딸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 아주 심장이 떨리더구나. 천만다행이야. 정말 조상님이 도우셨어. 아빤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니 그놈의 언변술에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너무나 죄송했고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복수를 해서라도 그놈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게요. 날 기망하고 뻔뻔하게 우리 가족까지 속였다는 걸 생각하니 저 더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다 엎어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 우리한테 사기 치려고 한 죄값은 받아야지. 그리고 너한텐 이미 사기를 쳤지 않냐. 혼인빙자 사기. 그놈 정과 오범의 범죄도 하려 해서 그냥은 못 넘어갈 거다. 그리고 아마 그놈은 내 돈을 노렸을 거야. 그래서 너한테 결혼을 재촉하고 서두르려고 했을 거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에 그놈이 했던 행동들, 말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군요. 저희 아버지 건물 값어치가 얼마나 되니,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등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본인 아버지도 한 달에 얼마 버신다,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쓰레기 사기꾼 놈의 집 주소를 핸드폰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타이밍 딱 좋게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할 날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빨리 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더니 그 남자가 보이더군요. 그리곤 표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저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자기 본론부터 꺼내더라고요. 효정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 가지고 왔어. 우리 쪽에선 최대한 결혼 날짜를 일찍 잡는 게 좋대. 날 잡고 나면 잔금 치르자. 뭐? 잔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라니. 저번 주에 오빠가 아파트 계약금 1억 넣고 왔잖아. 우리가 살 집 말이야. 근데 있지? 지금은 당장 자금이 융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네가 먼저 잔금 좀 치러주면 안 될까? 2달 정도만 있으면 현금 융통되니까 그때 당신한테 내가 돌려줄게. 나 돈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님 있잖아. 아버님한텐 9억은 껌값일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때? 슬슬 본색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말대로 그놈은 아버지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9억이 껌값이라는 그놈의 말을 듣고 참 기가 차더군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돈이 목적이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주 꼴값을 하시네. 네 눈에 내가 호구로 보이지? 뭐? 꼴값?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 쇼하고 자빠졌네. 어디까지 하나 듣고만 있었더니 아주 사람을 물러보네. 근데 어쩌냐? 네 인생 완전 끝났어. 너 세됐다고. 그렇게 말하고선 아버지가 준 서류들을 그놈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뭐? 건설회사 아들? 아들은 아들이지. 바지 사장 아들. 그리고 너 범죄자라며? 사기 전과에 폭력 전과 아주 화려하더라. 너 같은 놈은 예전 삼천교육대 들어가서 굴러봐야 정신을 차릴 놈인데 참, 세상 참 좋아졌지. 뭐? 삼천교육대? 깡패들 교육시키는데 말이야? 오라 잘하네. 그리고 너 네 마누라 두드려 패서 이혼당했다며? 진짜 어디가 네 마지막 모습이니? 난 너 같은 남자들 증오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아야겠어. 효정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교회 갈 때마다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니까.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잖아. 실수 좋아하시네. 난 그런 인간 받아줄 마음 없으니까 그런 여자 어디 찾아보시던가. 그리고 너 교회 욕 보이게 하지 마. 하나님도 너 같은 놈은 이미 버렸을 테니까. 이 갱생도 안 될 놈의 자식아. 전 이렇게 그동안 이 자식한테 당했던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 속 시원하게 젖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점점 본색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놔. 말이면 단줄 아냐? 너 죽고 싶어? 돈 좀 한몫 뜯어 먹으려고 했더니만 재수없게 됐네. 됐고, 그럼 계약금 1억 내놔. 그 돈 주면 깔끔하게 꺼져주마. 뭐? 1억? 그거 네가 넣은 거잖아. 난 분명 양가 부모님 허락 받고 하자고 말했을 텐데 기어코 말려도 본인이 직접 계약금 넣은 거 모르시나 봐? 아주 꼴 좋게 됐네. 사기치려다가 생돈 1억 날라가게 됐네. 아까워서 어쩌니? 그렇게 비아냥거렸더니 저한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몽둥이를 들고 절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귀인은 아버지였어요. 사실 제가 이놈을 만난다고 했을 때 해코지 할까봐 걱정된다면서 몰래 저를 따라왔었거든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제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엔 몽둥이가 들려 있었어요. 야, 이놈아! 저리 썩어 안 꺼져? 내 귀한 딸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니까. 알았어? 아니, 두 부녀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세상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그래, 오늘 세상 무서운지 알려줘야겠네. 일로 와, 일로 오라니까. 하지만 그놈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삐삐 경찰차가 나타났거든요. 아버진 제게 오시면서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아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그놈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범죄자들은 떳떳하지 못하니 경찰차만 봐도 도망 다닌다던데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현명한 처세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놈만 똥줄이 타게 된 순간이었죠. 그놈은 현실을 직시했는지 다음날 제게 전화와서 어제와는 다르게 살살 비는 게 아니겠어요? 효정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내가 빌게. 그러니 나 좀 살려주라. 그 1억 내 전 재산이란 말이야. 그 돈 없으면 나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불쌍한 인생 구제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정 안 되면 딱 절반인 5천이라도.
이렇게 애원을 하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한 번은 당해도 두 번 당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전 알고 있었어요. 오천 좋아하시네. 넌 혼인빙자 사기로 콩밥이나 먹을 준비해. 사람 잘못 건드렸어. 한 번만 전화했다간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버릴 줄 알아. 알았어? 효정아, 효정아, 끊지 마. 효정아. 전 그렇게 시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제게 싹싹 빌며 애원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놈은 본인이 기세등등하게 넣은 계약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더 웃긴 건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내 돈 1억 내놓으라며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쳐서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돈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개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날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요? 그러게 죄를 짓고 살지 말았어야죠. 이뿐만 아니라 아버진 익명으로 그놈 아버지가 바지 사장으로 있는 유령 회사를 신고해버렸습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 말이죠. 아마 그 회사에서 불법적인 자금들이 유통이 됐을 텐데 아버진 그 씨를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거였어요. 뒤늦게 그 회사는 폐업을 하고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또 모르죠. 다른 유령 회사를 차려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모르면 몰랐지 내가 아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작것들은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면서 말이죠. 혼인빙자 사기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죄가 넘쳐나고 그놈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해코지라도 할 수 있으니 아버지가 그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하더군요. 그 대신 전 요즘 호신술을 배우고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여자라고 해서 그냥 당하긴 싫거든요. 열심히 호신술을 연마해 제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인생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아버지한테는 아직도 제가 애라는 걸 깨달았고 많은 걸 배우고 겸손해야 된다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사람과의 악연이 끝이 났어요. 정말 거친 풍파를 겪은 것만 같았어요. 한동안 무섭기도 하고 밖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쫓아오나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떳떳하고 죄가 없으니까요. 관상을 잘 보시는 아버지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요즘 관상 보는 법을 취미로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전국에 있는 낚시터를 다니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요즘 음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이제는 제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부모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시면 뒷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워낙 범죄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고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